자, 이제 마지막 상법 최신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회사의 상행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한 채권도 5년짜리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를 그냥 상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 행위는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려면 상대방의 입증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법 최신 판례 하기 전에 제 핵정이 조금 시중 상법 암기장 중에서는 양이 조금 많은 편이죠. 양이 많은 게 저는 처음부터 요약된 걸 보면 맥락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약간 저랑 비슷한 성향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맥락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두 줄로 하셔서 그렇게 보시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상법 최신 판례 할 때도 특히 상법은요 분량이 많아도요 사실 막 그렇게 답안지에 많이 쓸 법리가 많진 않아요. 다 뻔한 소리 하고 이유는 뭐 뻔한 소리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상법이 분량이 그렇게 안 많은데 파트 자체가 상법 총칙, 상행위, 그 다음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양 자체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줄여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핵심 맥락 파악하는데 특히 상법에서는 좀 더 주의하시고. 그럼 우리 정리를 하자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보시라. 민법이 오히려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이제 응용력 안 되는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변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실관계도 읽으시면서 응용력을 기르셔야 되고, 민사소송법은 법리가 중요합니다. 법리의 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사례 문제 풀 때 제가 뭐 기판력 같은 경우엔 주객시 검토하듯이, 보조 참가할 때는 주객배 검토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례 문제 푸는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도 사례 문제를 풀면서 그 틀을 본인이 확립해 나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법 같으면서도 민법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법은요 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은 상법이 물론 전단적 대표행위 이런 거는 틀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그냥 조문 쓰고 포섭하고 그 다음 판례 법리 한두 줄 쓰고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법은 판례 분량이 많아 보여도 이제 법리 위주로만 간단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 기출표시 보시면 상법은 모의고사에 대부분 채판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상법은 모의고사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재판을 확인하는 방식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모의고사에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모의고사를 상법은 더더욱 좀 풀어보시라. 그렇게 하고, 근데 정작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익배당이 나왔죠. 이익배당이 한 2년 전에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했고, 이익배당이 사실 법원행시에서 올해 변시 기출 있잖아요. 거의 법행이랑 겹칩니다. 법행에도 상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법원 사무직만 아셔가지고 그러는데 등기직에 상법이 있습니다. 법원행시도. 근데 좀 지역적인 게 나와서 제가 법행 거를 다 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어떤 쟁점 나왔나 정도는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향성 좀 짚어드렸고, 그 다음 2번 영업 양도와 영업 금지 청구권인데요. 영업을 양도하게 되면 이 경업 금지 청구권도 같이 이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경업 금지 청구권도 같이 전전 양도된다. 이게 아마 일산에 무슨 커피숍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갑이 커피숍을 하다가 A에게 팔았고 A가 다시 B에게 넘기고 B가 다시 C에게 넘긴 거예요. 그런데 갑이 다시 커피숍을 연 거예요. 이때 C가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C가 경업금지를 청구하니까 갑이요, 나는 A한테 넘겼지, 넌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C는 A로부터 영업 산 사람이요, 이렇게 된 거고, 법원 입장에서 이 경업 금지가 실효적이려면 전전 양도되었을 때 이 경업 금지 청구권도 전전 양도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해석론을 내놓은 거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출제 안 되는 거 아니랬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뭐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부진적 연대관계 있는 거는 뭐 쉽죠. 그거는 쉽고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될 때 영업 양도 후에 양도인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 시효 완성이랑 관련해서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그 시효 완성 얘기가 나와요. 채권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이미 연장이 되고 나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양도가 이루어진 뒤 양도인이랑 양수인이 진 채무는 성격이 다르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를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양도인을 상대로 소 제기했다고 해서 양수인에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선화증권에 화체된 불법행위 손배청권 화물상환증 관련 판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에서 나오는 거고 화물상환증이 육상운송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화물상환증 사실 쓸 일도 없어요. 하루면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이 선화증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로는 자, 간단한 법리를 봅시다.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고요. 운송인, 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인데 이 운송인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도착을 했을 때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수화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당신한테 뭐를 받았다라는 것을 화물 명세서랑 같이 이 화물 상환증을 작성해서 송화인한테 주면서 이 화물 상환증을 가진 사람한테 네 물건을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수화인에게 송화인이 화물 상환증을 줍니다. 미국에서 만나서 뭐 사람이야 금방 타고 갈 수 있는데 이 운송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서 수화인한테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럼 수화인이 이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받아가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 수화인이 이 선화증권을요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증권소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운송인한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수화인이 이 선화증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없으면서도 운송인한테 나한테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송인이 수화인한테 물품을 인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증권소지인이요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느냐 수화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운송인과 수화인은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뭐 크게 별건 없죠. 자, 그다음 5번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건 제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부 다 실어놔서 이제 진리죠. 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 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개인이요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회사를 만들어서 재산을 전부 다 회사에 몰빵해 두고 나는 재산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럼 A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판결문을 얻어서 개인한테 집행을 하고자 하겠죠? 근데 개인이 재산이 없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회사명의로 다 돌려놓고 뭐 차도 회사명의, 뭐 건물도 회사명의라고 해서 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인 말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우리 이거 법인격 부인론을 할 때에는 원래 A라는 사람이 회사에다 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에 사실상 재산이 없을 때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 요게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자, 그거는 인정되는 법인격을 부인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뭐를 부인한 거예요? 개인의 법인격을 부인한 거죠. 근데 자연인은 태어나자마자 권리 능력이 있죠. 이게 무슨 법인격 부인론이냐 라고 비판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래서 계십니다. 송열 교수님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한 판시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도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견해 대립이 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주식양도계약 해제 효과. 요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2차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은 원래 주권 발행이 되어야 양도할 수 있는데 이것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 6개월 이거는 최초에 회사 만들어질 때 주권이 발행된 경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새로 신주를 만들 때 이때 납입기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때도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이라 할지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양도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 이거 채권 양도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채권 양도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해제되면 양도 통지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서는 필요 없답니다. 그냥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불가. 요건 제목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거의 다 전자증권법이죠. 그래서 사실 주권 발행이란 게 거의 없어요. 아니 우리 시험 문제는 주권 발행이 그렇게 나온대요. 사실은 없어져도 되는 법리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거는 없어져도 되는 법리인데 전자주식 등과 관련해서 아직은 이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리를 익혀둘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로는 보통 전자증권법에 등록되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서 나오죠.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8번 상장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주권 인도 등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주식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됐어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주권 발행 등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권 인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원고가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해소를 제기합니다. 변론 종결 뒤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너 그 기판력에 기한 판결문 집행할 수 없어 라는 게 청구 이해소죠.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원심은 강제 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는데 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실물 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주권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 대법원은요. 선행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집행불능이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주권 발행 못하네? 주권 발행 못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돈 내놔 이겁니다. 돈은 주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청구 기각했다라는 거니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원물 집행이 안 되면 대상적 급부 청구권이 성립했으니까 돈이라도 내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여기 위에 판결에 보면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57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었죠. 대상 청구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주주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안 가진다라고 봅니다. 제가요 SK하이닉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SK하이닉스에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 못합니다. 보통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대표 소송이나 유지 청구권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예시로 들면 그런데 삼성전자 최대 주주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해석이 문제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간접적으로만 대표 소송이라든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상법상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의 채권자
채권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 등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그 외에는 단순히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될 뿐인 때에는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고, 네이버의 지금 대표이사님이 변호사 출신이시죠. 원래 네이버를 다니시다가 로스쿨 진학한 다음에 그 로스쿨 졸업한 후에 연세대 로스쿨인가 나오셨는데 다시 이제 CEO로 복귀하셨는데 빅폰 계시다가 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분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뭐 이제 안 되는 것들 다 적고 정리를 좀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하는 거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자나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뭐 우려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계약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회사가 경영상 그렇게 하는 거고. 제 기억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처음 취임을 하고 그렇게 막 정리할 때 네이버 주식이 좀 많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막 주주들이 욕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22만원 돌파했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 다음 10번 주식 매수 청구권의 성질과 행사기간, 제척기간.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거.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 합병을 할 때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판례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도 똑같이 그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랑 똑같이 형성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역시 제척기간이고요. 자,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행사기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제척기간은 5년짜리 제척기간이 적용된답니다.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 때에는 기산점은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중요한 겁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안 중요한 겁니다. 스톡 옵션은 뭐 사례로 나올 일은 거의 없고 주매청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 사례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온 예가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근데 중요해요. 모의고사로도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 11번 소수주주의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아는 조문 내용 그냥 보고 있는 거네요. 넘어가셔서. 자,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 허가를 신청할 때 주총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당연히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 없죠. 원래 주주총회가 열릴 수가 없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 자,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이게 뭐예요? 이사회에 먼저 이렇게 좀 소집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마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소집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낸 거니까 요 두 개 원래 맞아야 되죠. 근데 안 맞다면 이에 관해서 법원이 성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 사항을 수정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되므로, 이사는 어디서 뽑아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뽑고 그 뽑은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건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왜 이걸 청구했지? 라고 하면서 성명 등을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냥 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정리한 건 그냥 다 봐두세요.
그다음 12번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은 안 됨. 주주권은요.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주주권을 보호하는 건 대부분 강행법규죠. 그래서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주주권을 상실시키는 것 안 됩니다. 자,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특약이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주인은 상실되지 않는다. 한명합자 회사에서는요. 사원의 퇴사나 제명 등이 인정이 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게 인정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요건 전원합의 제17년도에 나온 이래로 계속 판례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설가 부당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고, 그 다음에 4번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 등 형식적 작용만을 심사해서 명의개설을 하면 된다. 5번 명의개설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다면 명의개설 직전에 적혀진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 성립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주주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죠. 제가 그거에 기반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판시들 한번 그냥 확인한 판시들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14번 종전에 하자에 있는 결의라 할지라도 그게 추인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결의에 대한 소이익이 없겠죠. 옛날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거 나왔네요. 매우 중요한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문제 풀기 좋은 방식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자,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이게 뭐죠? 전단적 대표행위죠. 내부적으로 뭐 이사회 결의 거치라든지 했는데 안 거친 거. 이 경우에 대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는 이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 무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 전단적 대표행위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선의 무과실, 그 다음 어떤 거는 선의 무중과실, 이거를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그냥 다 선의 무중과실로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요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전단적 대표행위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선의 무중과실일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요거 그냥 쓰시면 되는 문제죠.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셔서 보시면 선의면 경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된 거고, 그 다음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한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단적 대표 행위에 그냥 다 적용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소규모 회사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없고 여기는 보통 이사들만 있겠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따로 신청해야 되고 대표이사가 대표할 권한은 없답니다. 그 다음 17번 회사가 차입금 빌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해도 유효하다. 자기 주식 취득은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하죠. 이러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뭐 빌린 돈으로 하는 건 상관없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법 판례죠. 두니까. 근데 어쨌든 상법과 관련된 내용 판시했으니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18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99조 책임, 이 체불 책임이죠. 자, 이건 체불 책임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자 무효의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고, 감자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399조 책임은 그냥 399조의 요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냥 부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403조 대표소송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제소청구서에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괴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요거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이거는 여기 있는 문구들은 다 객관식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하였다면 요거는 부적법한데, 차이가 있더라도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요건 적법한 게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법리 그냥 다 설치한 건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이죠. 399조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그냥 399조 이사의 선관주 의무 위반이 있는지 뭐 충실 의무라든지 감시 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그냥 검토하시면 되고요. 이 책임의 성질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것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주 대표 소송도 나왔으니까 대표 소송이 뭐예요? 회사가 이사한테 책임 추궁해야 되는데 임마들이 안 하니까 내가 대표해서 하겠다. 이게 대표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의 책임이랑 대표 소송이 당연히 연계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다 공부를 해두시고 이 모의고사 문제도 아마 대표 소송으로 문제는 나왔을 겁니다. 그 대표 소송에서 다투는 본안이 바로 이사의 책임이 있냐 없냐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의고사에도 나왔지만 제 기억에 제가 변시 기출 사례 냈죠. 거기 상법에서도 이런 유형이 기출 문제 있죠. 변시 기출 문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국가고시에서 뭐 전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것이다. 마이너한 쟁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최판이 있으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 취소권, 대위권 요거는 뭐 모르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랬죠. 그 다음 상계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상법에서는 그에 준하는 게 이 대표 소송입니다. 그에 준하는 게 대표 소송, 뭐 전단식 대표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업무 집행 지시자도 그냥 이사로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조문을 준용해서 400 넘어가셔서 401조 2 여기 있죠. 업무 집행 지시자 등. 그리고 이것도 이 친구가 지는 책임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가지고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766조 1항 단기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불 책임이니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에 관한 10년짜리가 적용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 이거는 뭔가 이득을 준 거니까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자, 화살표. 자,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제한은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 신용공여가 잘못하여 이루어졌다. 요거는 누구나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 어쨌든 나온 바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자기 거래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은 무조건 사전에 승인하여야만 되죠. 나중에 사후 승인했다고 해서 거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입니다. 뭐 색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올해 육모에 나왔는데 올해 육모는요 그 상법이랑 민사소송법은 좀 기초적인 걸로 나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상법이랑 민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야 됩니다. 민법은 그 기록형도 그렇고 채판이 좀 나왔습니다. 민법은. 그리고 민법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공부해도 어렵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뭐 민법은 내 여력이 다 하는 데까지 다 하는 거고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은 주요한 것들은 다 정리해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22번 카톡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도 적법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23번 주주평등의 원칙. 자, 이거 우리가 아는 판례죠.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면 이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가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데 주주평등의 원칙은 3번 판시 주주와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주와 다른 주주 이 뭐예요? 주주와 다른 주주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입니다. 이때에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이 없고 이때는 그냥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자, 그 다음 24번 385조 1항 단서. 이거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변호사 시험에 단문처럼 나온 문제죠. 사실관계 포섭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문처럼 그냥 나온 거예요. 385조 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했을 때 이사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사한테 하는 얘기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대표이사는 해임돼봤자 이사입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아요.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기 때문에 대표이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그 3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상법 제385조 1항 단서와 같은 손배 처분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5번 제가 아무 표시도 안 해놨죠. 주주의 신주 인수권, 요것도 주주권의 일종이죠. 신주 인수권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침해 당했는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자, 제목만 봤는데 사실관계 요거 봅시다.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의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대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 권리가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신주 발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 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제기하였고요. 자,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자, 마지막 대부분 거. 원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매매 계약이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어야 된다. 예, 여기 마지막에 요거. 회사로서는 실질 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한 주총결의 성립 시 요거는 약정을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자체 하자는 없죠. 약정에 따라서 의결권이 구속되었느냐 아니냐 요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주총결의 하자를 다툴 수는 없고 약정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상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게 단체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그냥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기한 권리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요런 그냥 뉘앙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27번 이사가 법령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해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 이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한테 책임 추궁을 하니까 이사가 야 내가 그 불법행위 저질러가지고 너네가 이득 좀 취한 거니까 그거 손익 상계할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안 된답니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마지막에 제가 형광에 쳐놓은 거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 보유를 승인한다면 이 법령 위반을 오히려 조장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손익상계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고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업 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회사에 이득이 생겼다 할지라도 손익상계 못합니다. 법령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렇게 한 줄 써주시고 결론은 제목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재판이니까 이것도 써주셔야 됩니다. 막 긴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읽어보라는 거는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중요하다라고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럼 표시하셔도 됩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모르죠. 제가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보실 수도 있죠. 제 블로그에 그 변시 해설 올리는 것도 교수님들이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이거는 틀렸다 아니다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감사한. 그렇고 그 다음 29번 주주가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회사가 주주 제소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혔다면 제소 요건 하자가 치유. 제목만 보면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회사에다가 뭐 해야 돼요? 제소 신청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도 회사가 제소를 하지 않는다. 그때 바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이거. 근데 회사가 어차피 제소 신청서 냈어도요.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어차피 제소 신청서 내봤자 효과가 없다. 그때는 제소 요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자 이겁니다. 별표 쳐놨죠. 대표 소송 들어가면 중요합니다. 대표 소송 들어가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근데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0번 똑같은 거 또 나왔네요. 주주권 행사의 주체는 실질 주주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잠깐만요. 282746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25번이랑 똑같은 판례네. 25번이랑 똑같은 판례인데 왜 중복해서 들어갔지? 25번이랑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든 앞에 있는 거든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제가 많이 실어놨네요. 30번 가지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나왔네. 31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사채인데 일체가 아니라 분리형이니까 사채 따로 양도하고 신주인수할 수 있는 권리 따로 양도하고 이거 되죠? 자, 신주인수권이 대주주에 분리 양도되고 이후 행사됨으로써 대주주가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 발행 무효해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모의고사에 2번이나 나왔고 올해 2차에도 이거 보면 제가 2차 모의고사도 반영한 것 같은데 2차에도 나왔죠. 자, 사채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채에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 가지고 나중에 신주 발행이 되는 거죠. 자,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429조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 사채 발행은요. 요 조문 없죠. 근데 사채 발행도 신주 발행과 유사하니까 429조를 유추 적용해서 사채 발행 무효해소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사채 발행 무효해소는 이 사채 발행 자체에만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이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제기하는 건 뭐다? 사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신주 발행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계다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법리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꺼놓은 거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제 4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거는 또 신주 발행 무효해소로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되는 거는 대부분 이 418조 2항 있죠. 제3자한테 신주 배정하는 거 보통 이걸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유 없이 제3자한테 배정. 이게 제일 무효 때리기가 쉽잖아요. 제일 무효 때리기가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채 발행 무효해소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단계구나. 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툰다면 사채 발행 무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툰다면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해야 되는구나. 서로를 이유로 해가지고 소를 크로스해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하자는요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뭔가 이상한 게 꼬름한 게 있다. 그게 나올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제 핵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이 소송 관련한 문제가 이 상법에서 나왔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안 됐어요? 제가 목차가 몇 개 없는데 그래도 구조가 있는 게 있죠. 원, 성, 당, 제, 판 뭐 요정도 소의 원인 신주 발행 무효소의 원인 그 다음에 주청결의 무효 확인해소의 원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성질 확인해소인지 형성해소인지 보통은 형성 판결이죠. 신주 발행 무효해소도 뭐예요? 무효라고 해서 이게 확인해소가 아니죠. 신주 발행 자체를 효과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형성 판결입니다. 그 다음 당은 뭐예요? 당사자 원고가 누군지 피고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조문에 보통 나와 있죠. 그 다음 제소기간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고 이것도 판결의 효력 제일 중요하죠. 대세효가 있는지 그 다음 뭐 장래효가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주시면 됩니다. 조문 가지고. 그래서 소송과 관련됐을 때에는 이 원성당 재판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보통 다 풀립니다.
전환사채 발행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사채 발행 무효를 다툴 수도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신주 발행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고 이때도 둘 다 429조가 유추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18조 2항 위반 사유가 나왔고 이 변시에 이거는 나왔는데 앞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안 나왔으니까 요건 여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또 중요한 거 나왔네. 계속 중요합니다. 그냥 다 봐두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축약에 축약을 거듭한 거니까 다 봐두셔야 됩니다. 자, 정관에 배당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미 구체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 성립하였다라고 봅니다. 원래는요, 이 이익 배당 청구라는 게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만 배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의적으로 산정이 되고 뭐 달리 바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구체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 성립해서 배당 청구를 하면 그에 응해서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34번 중간 배당.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일단 한 번이라도 결의해서 구체적 이익 배당 청구권이 성립하였다면 다시 배당 결의하는 건 안 된답니다. 수정 변경도 안 된대요. 엄하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당 쪽이 어쨌든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다른 배당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는 35번 요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 요인데 이게 상거래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사시효 5년짜리가 적용되는데 잘못 배당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게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걸 아시려면 제가 제일 밑에 써놓은 그 464조 2 제2항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익 배당 청구권에요, 시효를 5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5년이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이익 배당 청구권이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SK 주주니까 결산기에 지금 주주들한테는 뭐 안 주고 자기들끼리 뭐 보너스 뭐 몇천 프로 하던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이익 배당을 받는 게 상거래 신속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죠. 원래 10년짜리입니다. 아니 근데 왜 464조 2 제2항에서는 5년으로 정했죠? 원래 10년짜리인 거니까 5년이라고 명시해서 정해놔야만 5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신속성과 관계없이. 근데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따로 정한 조문이 없죠. 그럼 이건 원래 성질이 뭐예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덧붙여서 2번, 요게 올해 변시에 나온 거였죠. 배당 가능 이익 계산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행가액 곱하기 주식수 해가지고 자본금 계산하고 남는 거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준비금으로 들어가고 계산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일단 배당한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닌,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일단 이익이 있다면 무효는 아닌데 절차 위반인지 여부도 따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바로 무효로 때려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취소 판결을 얻은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였죠. 그 민법이랑도 그러니까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올해 변시 문제. 간단히라도. 그 다음 36번. 회사법 끝났네요. 대표 소송이라든지 전단적 대표행위라든지 뭐 중요한 거 그래도 최판 한 개씩 있긴 했는데 신주 발행 무효에서 여기 주주총회 결의 관련된 소송들이 안 나왔구나. 주요한 쟁점들은 다 본인들 암기장에서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36번. 요거 법행 기출된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주식회사 기타 회사거든요. 그래도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객관식으로는 이미 나왔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랑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데 무한책임사원이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사람이고 유한책임사원은요. 돈을 출자하고 보통 감시 등만 하는 사람이죠. 자,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형성 판결의 성질상 대표권이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고요. 자, 업무집행 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정관을 근거로 해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는 없고 다시 선임이 되려면 총사원요,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해서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서 선임된다면 유효하게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어음법 관련된 판례 1개, 그 다음 수표 관련 1개인데 어음은 제가 항상 정리해야 되는 게 뭐 몇 가지 안 된댔죠. 어음은 어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이거 따질 때 이제 어음의 선의 취득 등 검토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항변, 이거는 뭐 인적 항변이면 인적 항변의 절단 관련된 사유를 검토하셔야 된다. 근데 보통 돈 갚은 사안이다 라고 하면은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사유기는 해도 뭐 항변을 원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과 관련된 것들 검토하고, 그 다음 어음에서 중요한 거는 배서, 배서의 연속 이런 것들인데 배서의 연속 역시 올해 나왔죠. 그래서 어음에는 항변, 그 다음에 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환 청구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질 같은 것들. 보통 어음은 그래서 3-4개 쟁점만 알고 계셔도 돼요. 사실 뭐 제가 정석적으로 다 핵심 정리에 넣어 놓긴 했는데 강의를 할 땐 제가 확 줄여 드렸죠. 자, 그 다음 37번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을 돌려준 때에는 다시 어음상 채권 부활하고 원인 채권도 같이 회복된답니다. 이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제목만 읽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8번 이득 상환 청구권. 제가 이득 상환 청구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댔죠. 안 나오니까 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상환 청구권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득 상환 청구권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명 채권에 해당하는 성질이고, 상환 청구권,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A가 약속어음의 발행자라고 합시다. 환어음은요, 발행자가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인수한 사람이 따로 채무를 지게 되는데 약속어음이 보통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환어음은 보통 국제거래에서는 활용이 되고 약속어음이 보통 문제로 나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자인 A가 주채무자고요. D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주채무자인 A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가요, 뭐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D가 앞에 있는 C, B, 이 사람들 배서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권리, 담보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주채무자가 이행 안 하니까 담보권자 배서한 너네라도 이행을 해 라고 하면서 청구한 거, 요게 뭐죠? 요게 상환 청구죠. D가 C한테 청구하면 상환 청구, C가 이거를 D한테 이행하고 다시 B에게 청구하면 재상환 청구, 이렇게 되죠. 상환 청구는 일종의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했고, 요 상환 청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니까 어음법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39번 보험인데요. 보험은 사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변시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시에는 나온 적이 있고 행시에도 나왔기 때문에, 행시에서는 근데 상법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폐지돼서 상법이 없어져서 지금 변시밖에 안 남았는데, 보험계약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 있는 거는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법계약상 고지의무, 이거는 651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당시에 해야 되는 의무고요. 652조 보험기간 중에 뭔가 변동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통지의무고요. 두 개 위반은 연결짓지 마세요. 각각의 의무 위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자, 40번 보험 수익자 사망은 보험 계약자도 사망, 수익자의 상속인도 부재한다면 보험 수익자는 순차 상속인이 된 자가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 상속분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뭐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자, 앞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험법은 용어만 처음에 알고 깔고 들어가시면 읽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이랑도 관련성이 있고 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 보험자랑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피보험자는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임보험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이라고 해볼게요. 생명보험이 제일 예시 들기 좋아서. 보험 계약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보험회사랑 계약 체결하는데 피보험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와요. 엄마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아빠죠. 자, 수익자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수익자로 하겠어요. 보통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겠죠. 물론 자기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 다른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도 지금 보험 수익자 사망이니까 생명보험, 애초에 생명보험이네요 이게. 생명보험에서 근데 자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엄마도 죽고 그 다음에 이 수익자의 상속인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상속인이 이 보험금을 받고 그 다음 그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로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고 제목이랑 그림 가지고 이해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733조가 쓰이고 있구나.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인데 뭐 충분히 알고 있다거나 뭐 예상 가능하거나 설명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면 명시설명 의무 지지 않죠. 그거고. 그 다음에 672조 관련된 거는 제가 초과 중복보험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초과 중복보험은 여기 있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손해보험에 관한 672조 1항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도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거는 부진적 연대입니다. 이때 연대라는 거는. 자, 화재보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 피보험 평가액이 3억 원이라고 쳐봅시다. 3억 원인데 보험 계약을요. A랑 삼성이랑 2억 원, 그 다음에 DB랑 2억 원 이렇게 체결합니다. 건물이 3억 원인데 초과한데요? 네, 초과하고 보험계약 둘 다 체결했으니까 화재보험 체결했으니까 초과 중복보험입니다. 초과 중복보험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다 4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궁극적으로는 A랑 B가 둘 다 보험금액이 2억, 2억이니까 1대1로 해서 1.5억씩 부담을 하는데 근데 이 건물의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A에게 그렇다고 해서 1.5억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약을 했으니까 A에 대해서 그냥 2억 원을 청구해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 받아가면은 A는 나머지 5천에 대해서 B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건물주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B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중복보험. 뭐 제 핵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례 강의 이 계산하는 거 주구장창 보셨을 거고. 그 다음 43번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과 672조 1항 그 다음 729조 단서와의 관계. 이 별표 계속 쳐놓은 이유는 계산하는 거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본 거랑 똑같네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729조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2번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672조 1항이 준용되어 연대 책임지고 이 방금 본 거랑 똑같고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672조 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험회사에게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험회사는 729조 단서의 근거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이 있고 그 외에도 672조 1항의 근거에서도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 두 개는 별개의 권리니까 뭐 반드시 각자 행사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첨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 앞에서요, 이 불이 만약에 난 게 다른 누군가의 소행에 따른 것이다, 알파의 소행에 따른 것이다, A라는 사람이 분담금에 대해서만 B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화재 피해자를 대위해 가지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을 그냥 자동차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 사실 건물이 제일 계산하기가 편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44번,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을 받을 수 없음인데요. 이거 취지는 뭐냐면, 그 건물이 있고 여기 화재보험자가 있고 또 이 건물에 불낸 사람 있죠, 알파라는 사람의 책임보험자가, 손해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보험자가 건물에 대한 값을 치르고 이 잘못을 저지른 측에도 또 청구할 수 있댔죠. 방금도 봤지만 이쪽에 청구를 하려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알파가 저지른 화재로 인해서 이 건물에요, 화재보험자가 돈을 지급한 이 사람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우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돈을 주고 남는 게 있을 때 이 화재보험자가 대위에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즉 피해자 우선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우선이다.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책임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실 핵정 강의에서는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이제 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부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이거는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고요. 그 다음 상법 682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이 화재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알파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넘어서, 자, 불탄 범위 손해 전부를 넘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게 해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가 직접 잘못을 저지른 자 또는 그의 보험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가 제한될 수 있고, 이 사안과 같이 피해금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였다면 화재보험자는요, 피해자의 우선에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형광펜 쳐진 거. 책임보험 계약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잘 읽으셔야 돼요. 책임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니까 잘못을 저지른 알파를 얘기합니다.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부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했다면 화재보험자가
이 한 명 거는 전부 보상했어요. 이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 보험자는 직접 청구권의 행사는 다른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면 그 친구들이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남는 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한 번 더 사건의 개요.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 이 사건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공동피고 1회화학 주식회사는 그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1회화학이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소해 1, 2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사업장들 및 주변 차량들이 손해를 입었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소해 1, 2는 원고와 그들이 소유한 각 재산에 관한 화재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보험금으로 소해 1에게 1억 2천만원, 소해 2에게 1억이 아니라 1,600만원이죠.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 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합계 16억 원을,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합계 3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소해 1등에게 각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해 1등의 피고들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일회화학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자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 피고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들이 보험자 대위로 취득한 직접 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 소멸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보험자 대위로 인한 권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 대위로서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이것도 뭐 똑같은 취지죠. 자, 724조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 병존적 인수한 결과 가지게 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보험자 대위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랑 계약한 사람의 그 잘못을 저지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724조 제2항의 직접 청구권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724조 2항 단서에 따르면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같이 활용해서 항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법리는 이게 다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말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이 직접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보험회사랑 약정에 따라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하고 그게 밑에 형광펜으로 제가 쳐놓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앞에 계산만큼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법리를 그냥 이해해 두시고 객관식으로는 나오겠죠. 어차피 보험법은 사례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S급은 아니고 그래도 좀 중요한 판례들이 있으니까 A급이고요. 이러면 제 책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그 행시보험법 문제들은 조금 봐두실만 합니다.
제 연도별 기출사례 연습에 행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행시 관련된 거 민소랑 상법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쟁점 정도만. 제 책 안 보셔도 그 홈페이지 가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으니까 어떤 쟁점인지 간단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행시 기출 문제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행시 기출 표시를 안 한 이유는 행시는 어차피 상법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46번 승낙 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 대위. 이때는 보험자 대위가 안 돼요. 보험자 대위가 안 돼요. 이거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은 지급하죠. 여러분들이 뭐 차량을 모는데 DB 손해보험을 가입했어요. 여러분들 과실로 사고가 나도 DB는 여러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합니다. 사고 난 거 이런 거 보험금 지급하고, 잘못을 저지른 게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보험금 지급하고 다시 대위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47번 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때에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에요. 우리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건데, 책임을 질 일이 없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할 일도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우리 서면 동의 없이 사망 생명보험 드는 거는 무효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서면 동의 없이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무효라네요. 이것도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를 나중에 와서 주장한 것이는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49번 하나의 보험회사가 체결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려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겠죠. 이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네요. 삭제해버릴 걸 그랬다.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0번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요것도 앞에 있는 거랑 취지 똑같죠? 보험자는 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게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라는 건데, 만약에 보험법이 민법처럼 사실관계 가지고 다 문제가 출제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리 가지고 응용하는 능력이 살짝 나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사실관계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보험법은 출제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불안하면 읽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법리만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어차피 제 생각에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법리만 알고 있어도 돼요. 보험 금액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네? 이거 좀 이상한데? 이 판례 있었던 것 같아. 뭐 김경아가 유튜브에서 블라블라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보험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뭐 쓰셔도 어느 정도는 답은 맞춘 거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다음 51번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은 보험계약자. 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요, 내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발생한 거야 이 보험계약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지가 입증을 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52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사고에 해당. 보통 자살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은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면책이 안 되면 그냥 이제 삶을 비관하시는, 아니면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치료비만 많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러시면서 보험계약 체결하고 5억 원짜리 체결하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5억이 자녀들한테는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자살은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자살이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보험사고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아이, 또 애매하긴 하죠. 심신이 미약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건데, 방금 제가 말한 뭐 자기 인생 비관, 자기네 삶 비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 아닌가요? 약간의 정신병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보험사가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피해자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 심리해보고 판단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법원으로서는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험 쪽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위주로, 항상 법리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갑자기 보험에서요 문제 안 나오다가 민법처럼 졸라 어렵게 나온다거나, 유류분도 말씀드리잖아요. 막 특별수익분이랑 막 온갖 것들이 다 합쳐진 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제 핵정에 있는 예시 문제들 있는 거, 혹은 뭐 그냥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정도,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민법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 읽으라는 거 읽으세요.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읽으세요. 근데 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어음수표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정리해 드린 것 위주로만 읽으세요. 이 철판으로만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암기창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사법 2026년도 변호사 시험 대비 최신 판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